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더운 날씨에 이 멀리 정신사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마음 같으면 어디 그냥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틀었으면 좋겠구만. 네, 오늘은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2012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 전이네요. 어쨌든 속가집에 갔는데 그때 한참 조금만 뭐가 좀 잘 안 되면 다 노무현 탓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죠. 한 1, 2년 정도. 그때였어요. 하다못해 연애를 하다가 채여도 노무현 때문에 채였다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를 갔는데 노보살이 막 성질을 내면서 그냥 노무현이 때문에 어떠저떠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내가 속으로 저 노인네가 뭘 알고나 지금 저런 말을 하나.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해가지고 노무현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그냥 노무현이한테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냐 그러니까 그냥 왜 그런지는 말 안 하고 화만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제 뭔가 불만은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화는 나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 절에 오시는 나이 드신 보살님들 아줌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 이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됩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이기적인 민폐 세력이 어딨나. 다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각오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은 전쟁을 총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합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관세 막 때리고 세금 때리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피 터지게 싸우다가 미국이 지금 당장 내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깐 우리 휴전하자. 좀 쉬고 있어요. 요즘은 전쟁을 총칼로 안 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옛날의 조선이 아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이러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지금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상황에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나는 잘 몰라. 어떻게 잘 되겠지. 정치 그런 이야기는 나는 골치 아파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막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일본을 규탄합시다.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머리 깎은 중요할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작금에 일본의 그 무역 수출 보복과 관련된 이 정세를 둘러싼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되는 대로 막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되는 대로 막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도대체 일본이 왜 저러나? 두 번째, 그러면 미국이 나서면, 미국이 중재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세 번째, 이 판국의 북한 애들은 왜 자꾸 미사일을 쏴가지고 말이야, 불난집에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나? 그 진짜 참 답답한 백성들이죠.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그 광주 시내에 나가가지고 주전장이란 주전장, 저는 원래는 그게 원래 이제 제목이 주전장 돼서가 주전장이 뭐지? 주전장. 어쨌든 주전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는지 광주에서 개봉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어제 막 열심히 뒤져보니까 광주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보러 갔습니다. 그게 뭔 영화냐면 일본계 미국인, 그러니까 부모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나 뭐 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죠. 이렇게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종은 일본 사람, 국적은 미국 사람,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일 문제에서는 제3자잖아요. 근데 왜 일본 애들이 미국에서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그냥 온 동네방네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막 떠들어대냐.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저게 위안부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지? 해서 이 양반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간 겁니다. 위안부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뭐 이제 일본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 우익들의 이야기도 듣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활동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학계에 뭐 역사학자나 법학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쭉 이렇게 조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의 결론은 위안부 문제가 어떻다로 결론이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결론이 이렇게 쭉 흘러가더라고요. 아주 한 30초로 요약을 하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우익들은 그거는 일본 국민이, 일본 국가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해준 업자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제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논리를 펴다가 아니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미성년자들을 어쨌거나 데리고 왔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 하니까 또 아니 그래도 국제법상으로 굳이 대놓고 폭력을 안 하더라도 속여서 타의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 부적절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도 그건 국제법상으로 위법이다 하니까 아니 그 한국이나 그때 당시 동남아시아는 일본 식민지니까 일본 땅이니까 국제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막 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안부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 또 이 양반은 또 비판을 해요. 이쪽은 물증이 거의 없다. 객관적인. 그런데 뭐 몇십만 명이, 뭐 심지어는 4살짜리 소녀가 뭐 이런 식으로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확인 없이 퍼뜨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을 비판을 하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일본의 그 보수 우익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왜 일본이 지금 저러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기들 잘 나가던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잘 나가고 싶은 거야. 뭔 이야기냐면 일본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일본은 섬나라 아닙니까? 일본 역사를 통틀어서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대륙에 그랬던 적이 언제입니까? 요 최근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밖에 없어요. 그 식민지가 어디였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요 밑에 저 뭐 옛날에 버마, 인도네시아, 이쪽이 다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 대동아 공영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좋아서 대동아시아는 공 함께 영 번영하자.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그런 대로 다 자기들 식민지로 만든 거야. 일본 역사에서 그나마 잘 나가던 때는 그때 한 50년밖에 없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차 대전으로 깨지기 전까지 그때 일본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불과 70년 전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에 대한 추억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때처럼 살고 싶겠죠. 지금이 그때보다 더 잘 살면 안 그럴 건데, 지금 일본이 안 그렇거든요. 갈수록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잘 나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쭉 텔레비나 이런 언론에서 보면 일본이 왜 저러는가, 일본의 의도가 뭐냐, 매스컴에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지금 어떤 나름대로 경제 구조를 조정을 해서 뭐 4차 혁명이다 뭐다,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경제 구조를 조정을 해서 지금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있다.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밀린다. 그러니까 이때 한국이 지금 단계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뭐 두 번째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이 대화가 잘 됐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뭐 위안부 문제도 그 무효다, 뭐 징집공 배상을 해야 된다.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완전 꼴통이야, 꼴통.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정부에서 바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문재인 정부 문제만은 저 좀 괴롭혀가지고 좀 일본의 우호적인 정부를 바꿔야 돼. 이래서 한다. 그럼 분석.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돈 벌기 쉬운 나라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있어.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은 무궁무진한 자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산 노동력도 있고 또 질도 좋잖아.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도로, 항만, 뭐 통신, 사회 간접 시설이 개판 5분 전이거든. 이거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하든지 일본이 하든지 중국이 하든지 미국이 하든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 일본, 중국이거든. 일본도 자기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북한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데 한국이 발전하면
그러고 지금 막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완전 참법인 세대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북한하고 일본하고 어떤 뭐 수교도 맺고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뭐 좀 돈 좀 버는 거 영영 물 건너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참에 한국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북한하고 수교하는데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처럼 잘 나가고 싶다. 우리가 에헴 하면은 한국 애들이 찍소리 못하고 내 머리 숙이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이게 이제 일본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옛날에 그렇게 하지. 한참 일본 돈 많아서 잘 나가던 80년대, 90년대에 그렇게 하지. 왜 지금 경제 불황이라 해가지고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따지고 보면 삐까삐까 지금 와서 왜 그러냐, 그지? 이건 이제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수요 야간 부패에서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2차 대전, 그죠? 미국한테 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정복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미국을 점령을 했어요. 일본을 점령을 했어.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그 무슨 배에 올라가가지고 메가더 장군한테 항복 선언했잖아. 머리 탁 숙이고. 또 사진 있잖아요. 90도 각도로 머리를 탁 숙이고. 일본이 항복을 했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일본 애들이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이 나라는 농사나 짓는 나라, 농업국가로 만들겠다. 라고 처음에 일본에 점령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일본을 어떻게 다스릴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1950년에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졌잖아. 한국전쟁. 그죠? 전쟁이 나면은 어마어마한 뭐 탱크다, 총이다, 뭐 먹을 그 군수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거를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입니다. 또 일본은 비록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한때 그런 시설이 다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못하게 했을 때는 이제 미국이 하라고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거든.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을 단장해야 되니까 일본한테 너희들 다시 공장 돌리고 그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덕에 일본이 살아난 겁니다. 한국 전쟁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네들이 무슨 재주로 지금 같은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만큼 돈 잘 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시는 전쟁을 못하도록 그냥 1차 산업, 농업, 목축 이런 거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야. 세상이 구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미국하고 독일하고 뭐 영국하고 뭐 독일하고 막 싸우다가 전쟁 끝나고 보니까 소비에트라고 하는 놈들이 그냥 지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면은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다 물들 것 같아. 근데 아시아 쪽은 보니까 태평양 쪽으로 빵꾸가 뻥 나있죠, 그죠? 소련이 있고 딱 그거를 맡고 있는 게 남한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남한하고 일본이 뚫리면 태평양은 누구 겁니까? 소련 거예요, 그냥. 그러면 태평양 건너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하와이만 잡아먹으면 미국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정책을 바꾼 겁니다. 다시 옛날에 그 전쟁 일으켰던 애들, 그러니까 그 천황 아래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강요들을 다시 미국에서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이 전쟁을 할 수 있게 군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키시모 누군가는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지금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쟁 전에 군국주의자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고,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완전히 청산된 게 아니고 그대로 다시 일본이라는 나라의 권력을 쥔 겁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남하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 그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자들이 다시 권력을 쥐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어요.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은 우리는 돈만 많이 벌겠다. 왜? 미국이 한번 깨진 경험이 있잖아. 괜히 설치다가 또 깨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직은 한번 깨진 후유증이 있으니까 우리는 돈만 많이 벌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일본 사람들을 보고 세계적으로 평가하기를 경제동물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돈만 열심히 벌었는데 90년대쯤 돼가지고 장기 불황에 빠진 거야. 돈을 벌 수가 없어. 살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극우 보수라고 한 우익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벌써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은 과거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아베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본 헌법 구조를 없애가지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아베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핵심은 뭐냐 하면 메이지 유신 시대의 그 통치 이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힘이 강해진 것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19세기 1865년이죠. 일본이 개항한 게. 그때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힘으로 서구 애들이 쳐들어 들어와서 그냥 박살 나버렸잖아. 근데 일본은 문을 활짝 열고 받았어요. 서구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힘이 강해졌어요. 근데 이 이유 때문이냐? 그게 아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교가 인정이 되지 않는 나라예요. 헌법에 정해지기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헌법으로 봤을 때. 실제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50%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 70% 가량돼. 근데 희한한 게 일본에서 종교 믿는 사람을 다 합치면 2억 5천만 정도가 돼. 일본 인구가 1억이 좀 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 70%인데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다 합쳐보니까 2억 5천만이 넘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참 특이하게 토속신앙이 아직까지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뭐냐? 신도라는 거지, 신도. 신사 참배하는 거. 그 신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성황당이 다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부산 시내도 성황당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맨날 돌 하나 놓고 성황당 그 안에 뭐 되게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있어가지고 문도 못 열어보고 막 어쨌든 우리로 치면 성황당 같은 거예요, 신사가. 거기에 신사에 모시는 거는 원래는 그 지역의 수호신 내지는 영웅 이런 거를 신으로 모시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제각기 다른 신, 그 지역에 유명했던, 우리로 치면 성황당에 최영장군 모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장군을 모시고 그랬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사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나라 아닙니까, 무사가. 그래서 이 각 그 지역마다 정부가 다 달랐어요. 물론 천황이 있긴 했지만, 일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천황이 있었지만, 천황은 그냥 폼이었고, 실제 정권은 무사들이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무사인데 지역에, 예를 들면 오사카 지방의 영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 이런 식으로 지역에 그 정부들이 있고, 그 정부들을 지배하는 건 무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신도라고 하는 신앙으로 다 일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안에서 저거들끼리 맨날 싸웠어요. 일본 영화 보면 하는 전쟁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메이지 유신이 딱 터지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천황을 신격화를 시키면서 모든 일본 국민들을 천황이라는 것 하나의 그 신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뭉치게 만든 거예요. 과거의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신도 사상이 일본 전체 한 사람의 신, 한 명의 신, 천황을 중심으로 딱 신도 사상이 재편된 거예요. 메이지 유신 때. 그러면서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발흥한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구의 문물을 급속하게 받아들여서 서구화를 빨리 한 거고, 두 번째는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신도라는 종교로, 일본 사람 전체를 하나의 종교로 탁 틀어잡은 거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군국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1940년대까지 잘 나가다가 미국한테 박살이 난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일본에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 왜냐?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를 청산을 안 하고 친일파를 그대로 행정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썼듯이 일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군국주의자들이 계속 일본을 지금 일본 권력의 중심에서 있어 온 겁니다. 아베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도라는 것이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부르지만 종교예요. 우리가 일본에 맨날 전 세계적으로 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쟁 때 죽은 사람을 거기 이제 모셔놓은 거니까 참배할 수도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사 지내는 개념으로.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도에 모시는 사람은 뭡니까? 신이에요, 신. 영웅인데 신으로 신사에 모셔지면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범죄자들이 지금 일본에서는 신이에요.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신이야. 그 신을 일본 총리가 매년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독일하고 다르게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본의 기본적인,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제 주전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국가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국가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할복에 죽을지언정 천황은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본 사람들,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지금
지배층들에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천황이 한번 머리를 숙였잖아요. 한참 일본이 잘 나가던 그 시절에 그것도 서양인한테, 그것도 그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점령지 장군에게 천황이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다시는 천황이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못 받아요. 일본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야. 일본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 그래요. 차라리 내가 할복이 죽을지언정 우리 천황폐하는 절대로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고, 이런 정신이 지금까지 일본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도라는 종교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뭉쳐있고, 실제로 그것이 일본 회의라는 민간 단체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아베 내각의 강요들이, 우리로 치면 장관들의 장관 20명 중에 16명이 그 일본 회의라는 그 신도라는 종교의 조직의 회원들이라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일치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 본인은 우리는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신사는 일본 사람들 생활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쉽게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입 규제 문제가 발단이 된 징용호 문제도 결코 사과를 보상을 안 해줘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니까 우리는 잘못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 그 다음에 왜 최근 한 20년 전서부터 일본에서 툭하면 교과서 문제를 들고 일어났냐, 역사 교과서 개정 문제 보면 이 신도 사상의 이 종교 일본 회의 그쪽에서 중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황, 천황은 곧 국가다라는 정신. 두 번째는 교육, 교육을 통해서 신도 사상을 뿌리 깊이 심어줘야 되고,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국방 문제. 일본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재무장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일본을 움직이는 우리가 텔레비에서 말하는 보수 우익, 정확하게 말하면 신도를 추앙하는 천황을 중심으로 신도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천황, 교육, 국방. 그래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본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실제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같은 게 들어가 있었대요. 비중이 크진 않죠. 근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다. 그게 이 일본 회의라고 하는 신도를 따르는 지금 일본을 다스리는 보수 우익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위안부 문제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일 없다라고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일본 사람들이 쏟아부어서 로비도 하고 한 거예요. 왜냐? 미국의 여론이 일본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의 여론이 일본의 우호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만 잡으면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야. 그래서 일본 의회의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퍼부어가지고, 왜 미국에도 소녀상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철거하라 그러고 세우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는 있지만 자기들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시절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이 중재를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를 잘 봅시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 지역에 사회주의 소련이라는 나라가 태평양으로 바로 치고 내려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바로 충돌하는 이 접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접점을 최전선에서 막아야 되는 게 한국하고 일본인 거지. 그걸 이제 배후에서 후방 지원하는 거는 미국이고, 이런 구도가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죠. 80년대 말까지.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소련의 남하를 막으려면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 그죠? 동맹관계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을 보니 대통령이 시원찮아. 나라가 맨날 시끄러워. 좀 불안해.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인이 평정을 하고 우리가 한일협정이 6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5년이 지났을 때야. 다시 말해서 남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63년도에 도쿄올림픽을 했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일본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을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는 돌아왔다. 그 시점에 미국에서 이제 너가 둘이 친하게 지내 하고 강제로 그냥 억지로 한일 간에 한일 협정을 맺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반대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그 반대 데모에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얼마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이명박 씨가 60년대 굴욕적인 한일 협상 결사 반대하면서 막 데모에 최선봉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현대 취직해가지고 정주영한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돈 8억 달러로 퉁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없던 걸로 하자 라고 미국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무리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지만 한국 사람인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미국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8억 달러에 퉁친 거야. 똑같은 일이 언제 생겼어요? 박근혜 때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협정을 맺었어요. 위안부 문제 불가역적 말 뜻이 뭡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 라고 얼마에 퉁쳤죠? 10억 달러에 퉁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역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옛날에 60년대에는 소련이 치고 내려오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뭉쳐서 좀 막으라. 한국은 지금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래서 강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게 박근혜 당시에 한일협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면 트럼프가 지 혼자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오바마, 그 다음에 미국, 한국, 일본이 쉽게 말해서 서로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조직적인 움직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따까리였죠. 우리는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북한 애들 만나고 중국하고는 바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옛날에 이 한미일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사회주의의 남하를 막자 이런 구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중국의 확장을 막자 이런 구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남한하고 트럼프하고 오히려 가깝게 북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동맹관계의 구도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태라. 옛날 같은 그런 한미일의 굳건한 동맹이 아니고 지금 이게 재편되고 있어요. 러시아는 함을 갖고 중국은 엄청나게 힘을 키우고 있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데 어디서 이거를 북한을 잡아먹을지 서로 지금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이 큰 시장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서로 다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다시 옛날에 우리가 한국을 자기 밑에 두고 아시아 지역의 대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일본은 패중국이야.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나라를 빼면 우리는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내 무슨 참모장인가 우리나라 치면은 합창의장이 미국으로 쪼르르 날아가가지고 저 한국 애들이 말이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 편인데 우리 서로 정보 공유하고 우리는 서로의 정보 공유하고 함께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미국 가서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일 세 나라가 지금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인데 일본이 바라는 거는 한국은 밑에 두고 자기는 미국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한번 깨져가지고. 그래서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지.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지금 트럼프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잘 볼 거고 그쪽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한 번 더 할 게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렇게 안 해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열세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트럼프 눈치는 보는데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는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원하는 거는 한국을 자기 밑에 두고 미국을 배후에 얻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 이걸 일본이 원하는 거고 미국은 지금 국내 문제에 바빠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왜? 트럼프 지가 먼저 판을 흔들어 놨으니까 지가 먼저 흔들어 놓고 야 너희 둘이 다시 옛날처럼 잘 지내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크다.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크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북한은 왜 저러냐. 북한이 트럼프 때 처음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전에는 미국하고 대화를 못했어. 미국이 아예 북한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기억하는데 옛날에 툭하면 그랬어요. 스위스 베른에서 육자회담을 했네. 그게 아니지. 그 전에 육자회담으로 할 거냐 사자회담을 할 거냐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회의하고 그 다음에 육자회담을 하자고 해서 한두 번 모였다가 또 그냥 어딘가에서 열받아서 안 해. 그러면 또 연기되고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북한 문제가 진행됐어요. 지지부진하게. 그러다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김정은이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미사일 쏴도 아이 괜찮아 아직은 문제없어 막 저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봐도 재선하기 힘들거든. 그럼 트럼프 있을 때 어떤 약속을 받아내야 돼. 근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남한하고 일본하고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전 세계의 관심이 남한하고 일본에 와 있는데 북한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트럼프한테 나는 아직 살아있어. 빨리 와서 좀 우리하고 이야기해서 하다못해 우리 비핵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 나라로 인정해 줄게. 그 정도라도 사인이라도 합시다. 지금 북한은 똥줄이 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런 적이 없어요. 며칠 간격으로 막 쏴댄 적이 없어 지금.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서 여론이 지금 불리하다 보니까 또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진정으로 몰리다 보니까 북한은 마음이 초조한 거죠. 말은 안 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초조하니까 어떻게든 주의를 끌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별다른 신호를 안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자기도 지금 국내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뭐 탄핵을 한 해 만에 이래서 하니까. 그럼 이제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이 문제를 잘 봅시다. 일본이 지금 왜 일본 정치계가 우익화되어 버렸느냐? 제일 큰 이유는 일본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무사가 지배한 나라죠. 무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냥 모가지 탁 쳐버려요. 뭐라 막 그러면 이 자식이 탁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댔다가 모가지 날아간다. 일본 사람들의 철칙이 그거 아닙니까? 튀지 마라. 절대로 튀지 마라. 왜?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튀면 모가지 날아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수백 년 동안 500년 넘게 지배했어요. 말로 하는 인간들이 어느 정도냐. 임금이 죽었는데 초상을 며칠 치를까를 놓고 3년 동안 싸우잖아. 그거 가지고.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푹 떠드는 거야. 이게 잘했네 잘못했네 그냥. 이게 요즘 와가지고 빚을 발휘하잖아. 촛불 시위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뚝 하면 그냥 문제 있으면 바로 그냥 국민청원 글 올리고 뭐 데모하고 그냥.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 익숙해요. 국민들이 자기 주장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뼈저리게 몸에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제 그 JTBC 뉴스를 보니까 그러네.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당이 없다. 45%에서 60%까지가 무당파된 거죠. 이 사람들은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뭘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 중에서 그러니까 30% 정도가 우익이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일본 사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50%는 우리는 튀면 죽어.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고 다수가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베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졌어요. 자민당 의석이 7석이 줄었어요. 사실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졌다기보다 이전보다 더 지지가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의 정치에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나란 말씀이. 자, 나란 말씀이가 개봉되자마자 기독교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그냥 막 난리를 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어제 그제에서 우리가 개봉관을 찾으려고 진짜
처음에 4시 보려고 했는데 취소돼가지고 7시 반 보려고 했는데 또 취소돼가지고 7시 15분 메가박스로 이제 어제 미리 다 돈 주고 예약했어요. 이것도 취소할까봐. 이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절반은 종교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32%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니 그 뭐 개신교가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가톨릭인데 이거 아닙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예요. 우리 그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은 기독교예요. 합치면은 32% 이상이 기독교예요. 불교는 16%밖에 안 돼. 불교의 힘이 약해. 그럼 이 30%가 우리나라 여론을 종교에 반환한 여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 애들은 잘 뭉치잖아. 그죠? 교회 안 나오면 그냥 몇 명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왜 안 오냐고 그러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지겹도록 그냥. 그 집에서 좀 어떻게 쉬는 날 쉬고 있으면 그냥 계속 벨 누르면서 그냥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막.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라 말씀을 이렇게 굳이 단체로 보러 가냐 이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기독교화 되어버렸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 그거는 우리도 문제가 있고 목사들도 문제가 있고 스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목사들은 맨날 돈만 밝혀가지고 뭐 세습을 하네 마네. 스님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도박을 했네 안 했네 뭐 맨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저 종교 저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나마 조직력이 있는 기독교가 이 나라 종교판을 끌고 가 있는 거예요. 영화 하나 올리니까 그냥 영화인데 영화에서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신미대사가 한 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한 거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왜 그럽니까 걔들이. 종교에 반환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교도들이 스님을 초항하는 영화가 이 나라 극장에 올라간다고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지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그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이 지금 우익화된 것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우익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금의 이 경제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아직은 우리가 체급이 딸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뭐 불매운동하고 일본 안 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그지 절에 나오는 보살님들도 나 그런 거 몰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모르면은 내가 지금 목이 아프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잘 입력을 했다가 집에 가서 오늘 절에 가니까 스님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더라. 응? 일본이 왜 저렇게 하고 미국의 역할은 어느 정도 북한은 왜 저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문을 하더라.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맞는 이야기다 라고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우리도 불매운동을 하자. 일본 가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며느리 니도 뭐 마트 가서 뭐 살 때 뭐가 들어가는가 자세히 보고 일본 거 들어가 있으면 사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